네,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비례 원칙입니다. 경찰 비례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가임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찰 비례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에 관한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경찰 비리 원칙이 뭐냐?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적법한 수단을, 또 적법한 수단 중에서 필요한 수단을, 또 필요한 수단 중에서 상당성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적합한 수단, 필요한 수단, 상당성 있는 수단, 이 세 가지 수단을 모두 충족되어야 뭐가 된다? 적법한 행정 작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경찰 비리 원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필상,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수단도 있을 것이고 B 수단도 있을 것이고 C, D, E 뭐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이 중에서 적합한 수단이 뭐냐 이거죠. 바로 A, C, D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 개 중에서 필요성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국민에게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수단이 뭐냐 이거죠. A와 C와 D 수단이 적합한 수단이라면 이 중에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불이익을 적게 주는, 부담을 적게 주는 수단이 바로 C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C가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C가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가장 적게 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C는 이 C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익이 크냐, 불이익이 크냐,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익이 크다면은 이 수단을 사용해도 돼요. 근데 불이익이 크다면은 이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큰데 수단을 사용하면 상당성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컸을 때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당성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참새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쏜다. 어떻습니까? 참새 한 마리 잡는 어떤 일 때문에 대포를 쏜다? 이익이 커요? 불이익이 커요? 불이익이 훨씬 크죠. 맞잖아요. 대포 한 발이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 또 몇억, 몇십억 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국민의 혈세를 몇십억짜리를 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상당성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성 원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협의의 비례 원칙, 이익의 균형, 법익의 균형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또 시험의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최소 침해의 원칙이 뭐예요? 필요성의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 원칙이 뭐예요? 상당성 원칙이다. 시험에는 또 반대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 필상 있죠? 이 세 가지 수단은 반드시 모두 뭐가 된다? 충족되어야 적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례 원칙은 오늘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이 된다.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수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조항을 말합니다. 개별적인 수권 조항은 구체적인 조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적인 작용을 하든 비권력적인 작용을 하든 비례 원칙은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권력적인 작용은 일반 수권 조항만 있습니다. 권력적인 작용은 일반 수권 조항도 있어야 되겠지만 개별적 수권 조항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개별적 모두 적용된다 이 말은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인 작용에도 모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례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비례 원칙도 뭐예요? 조리잖아요. 불문법의 하나잖아요. 조리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헌법상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연 또는 위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참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쏜다. 이거는 비례 원칙의 이배가 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예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신뢰 보호 원칙이에요. 자, 신뢰 보호 원칙. 자, 금반응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신뢰 보호 원칙은 2022년 1차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요거는 영위법상 금반응의 법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대륙법상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립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은 비례 원칙과 마찬가지고 행정의 모든 영역,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실정법적 근거로서는 행정기본법 12조 1항이 있고 행정절차법 4조 2항의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고려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예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동일한 사유, 똑같은 사유입니다.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며칠 정도 운전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운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처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관에서는 어떻게 한다? 아, 우리가 실수했다. 면허 정지 처분이 아니고 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되니까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신뢰 보유 원칙에 위배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선행 처분, 즉 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잘못했다 해가지고 더 양형을 높게 선고를 한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잖아요. 법적 안정성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미 처분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믿고 있고, 또 법적인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허용될 수가 있다 없다?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되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 대한 처분보다 관계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누구는 이렇게 처분하고 누구는 이렇게 처분하고 다르다면은 그는 평등하지 않는 거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가지고. 그리고 평등의 원칙도 헌법상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헌법 11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평등의 원칙을 만약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이견이법이 되고 또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 제가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세 명의 경찰관이 있어요. 자, 전심을 먹고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C가 선배님, 우리 오늘은 뭐 바쁜 일 없으니까 고스톱 한번 치고 진 사람은 커피 내기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선배 AB가 좋다. 그러자 해가지고 뭐예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뭡니까? 고스톱을 친 거예요. 그래서 감찰관에 적발된 겁니다. 자, 직무를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직무를 태만히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경찰 징계령에 보면은 위태손, 직무 태만, 징계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그죠? 꾸려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 결과가요. A는 견책이고 B는 감봉이고 C도 견책이에요. 자, 이런 어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ABC는 직무를 이탈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형식상 적법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B 입장을 한번 보세요. C가 제안을 했고 AB가 따랐어요. 그런데 B는 감봉인 거예요. B 입장에서는 이 징계위원회 처분을 봤을 때 평등합니까?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B 입장에서는 뭐예요?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의 위반, 평등의 원칙이라는 조리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 징계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뭐예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하겠죠? 또 나중에 법원에 최종적으로 또 행정소송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뭡니까? 감봉 B에 대해서는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이라는 조리에 위반하게 되면 이 또한 위법, 즉 무효 취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급부와 결부시키지 마라 하는 겁니다. 관계없는 것까지 결부시켜서 처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이현이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일종 대형 면허증이 있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증도 있어요. 2종 소형 면허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25cc 초과되는 오토바이를 술을 먹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 상태에서 125cc 초과되는 오토바이를 운전 중에 사고를 유발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음주 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은 3개입니다. 총. 그럼 3개 모두 음주운전 했으니까 면허 취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개 모두 면허증을 다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세 개 모두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25cc 초과되는 이 오토바이는요. 2종 소형, 2종 소형 면허증만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5cc 초과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증만 관계이기 때문에 이 면허증만 뭐한다? 취소를 하고 나머지 면허증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1종 대형과 1종 보통은 125cc 초과되는 오토바이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면허증은 결부시켜서 같이 취소하지 마라 하는 것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다. 그렇게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가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행정성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이미 삼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 대하여 한다는 구속성을 의미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사안인데 이때까지는 삼자에게 이때까지 이렇게 결정해 왔어요. 근데 똑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B한테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결정을 해왔어요. 처분을 해왔어요. 근데 유독 이 P한테만 다르게 뭐예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어떤 구속성을 우리가 행정의 자기 구속에 봅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관계,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A는 이렇게 처분하고 B는 이렇게 처분하고 이렇게 되면은 행정법 관계가 안정성을 떨어뜨리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라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똑같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구속의 법리도 만약에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자격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쟁송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치주의 원칙상 위법한 경우는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기속행위는 말 그대로 하해한다 이 말이고 재량행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속행위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기속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시도경찰청장은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취소해야 한다 이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의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의무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취소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가 된다?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위법하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재량행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량행위가 뭡니까? 재량행위가.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선택 여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도청장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금지, 제한 두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이 법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선택 재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결정 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제한 둘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선택 재량이라고 그러고 할 수 있다. 결정 재량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의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도 이 법이 아니에요. 해도 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반하더라도 이 법이 아니다. 위반하더라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량행위는 이 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외다. 예외적으로 사법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식 원칙은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재량행위라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재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완전한 자유재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량권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재량권 한계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한계를 이탈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한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경찰 개입 청구권이 뭡니까? 개입을 청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라고 개입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개념이 나와 있죠. 경찰기관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권 발동, 경찰행정청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경찰 개입 청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와달라고 경찰한테 청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개입을 하지 않고 내가 조폭한테 맞아서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런 경우는 바로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구제 수단이 바로 행정쟁송과 국가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우리나라는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고 또 독일에서는 띠또 사건이 경찰 개입 청구권, 즉 행정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사건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있죠. 무장공비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의 가족이 인근 파출소에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청년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국가 배상, 국가가 잘못했다. 당연히 가서 출동을 해서 청년을 지켜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출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잘못했다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기억을 좀 해주시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량권 0으로 수축 이론. 이것도 뭐 경찰 개입 청구권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량권 0으로 수축 이론은 경찰권 행사 편의주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경찰권 행사 편의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경찰 위반 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은 반드시 발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 어떤 경찰 위반 상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동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발동 여부, 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경찰관청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의하여 한다는 원칙을 뭐라 그런다? 바로 경찰 행사 편의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재량권 영어로 수축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 가족이 있어요. 아까 김신조 사건 그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가족이 있잖아요. 자, 처음에는 청년 가족을 보호하고 보호하지 않고는 경찰 100% 재량입니다. 보호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예요? 경찰 재량에 의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재량이었지만 청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100% 재량이 어떻게 될까요? 개입을 해야 되니까 재량이 0으로 수축이 되는 거죠. 재량이 0으로 수축되었다 이 말은 재량이 없다는 거예요. 즉 기속행위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속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속화가 되었으니까 의무가 발생해요 안 해요?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되니까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청년을 위험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행정재송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재량권 유로 수축 이론이 무엇인지, 경찰 개입 청구권이 무엇인지, 또 경찰에 개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구제 수단으로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 조직법은 지금 하진 않고요. 국자법, 경찰법에서 우리가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이런 어떤 경찰 행정관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경찰작용법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